그러게 비실비실해 보이다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울리는 것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수진아, 일어났어? 이수진은 눈을 뜨자마자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세수도 하지 않은 채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기계처럼 움직였다. 결혼 3년 차. 이제는 몸이 먼저 반응했다. 부엌 불을 켜자 식탁 위에 놓인 커다란 대야가 눈에 들어왔다. 콩나물이 가득 담긴 대야였다. 오늘 국 끓일 거니까 대가리 닫다. 씻은 것도 골라내고. 시어머니 박말분이 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다. 수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앉았다. 손끝으로 콩나물 뿌리를 하나씩 떼어내는 동안 말부는 수진의 뒤에 서서 지켜봤다. 그렇게 하면 언제 다 따냐? 빨리 해. 예, 어머니. 수진의 손이 조금 빨라졌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실수가 생겼다. 멀쩡한 콩나물 머리를 잘못 잡아 부러뜨린 것이다. 말분의 혀차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손이 왜 그 모양이야? 친정에서 뭘 배웠는지.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하지 않았다. 변명하면 더 길어진다는 걸 알았다. 그저 묵묵히 손을 움직였다. 1시간쯤 지났을까? 콩나물 대야가 반쯤 비었을 때 남편 김영훈이 세수를 하러 나왔다. 엄마, 수진이 또 새벽부터 일 시키셨어요? 영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말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집안일이 일이냐?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영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수진을 향해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수진은 애써 웃어 보였다. 괜찮다고, 익숙하다고. 영훈은 고개를 돌리고 세면대로 향했다. 수진은 남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콩나물에 집중했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다. 말분이 먼저 수저를 들었고 영훈과 수진이 뒤따랐다. 수진이 끓인 된장찌개를 한술 뜬 말분이 얼굴을 찌푸렸다. 국이 싱거워. 소금 더 넣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다시 끓일게요. 수진이 일어서려 하자 말분이 손을 저었다. 됐어. 이미 차렸는데 뭘. 그냥 먹어. 투덜거리면서도 밥을 먹는 말분의 모습을 보며 수진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영훈이 출근하고 집안은 둘만 남았다. 말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틀었고 수지는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우는 동안 말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아, 빨래 널고 마루 닦아. 예, 어머니.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해. 돼지고기 사다 놨으니까. 알겠습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11월의 바람이 차가웠다. 젖은 손으로 빨래를 널다 보니 손가락 끝이 시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빨래를 다 널고 들어오자 말분이 또 말했다. 장롱 정리 좀 해. 겨울옷 꺼내야 하니까. 지금 할게요. 수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다. 옷가지들이 빼곡했다. 하나씩 꺼내서 먼지를 털고 정리하는 동안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다.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밤에 잠을 자도 아침이면 온몸이 무거웠고 식욕도 없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말분에게 아프다고 하면 젊은 것이 무슨 병이 그리 많냐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다. 점심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마루를 닦았다. 오후가 되자 말분이 외출 준비를 했다. 동네 사람들이랑 차 마시러 간다. 저녁 6시까지 돌아올 테니까 밥 차려놔. 다녀오세요, 어머니. 말분이 현관문을 나서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특히 오른쪽 배 부분이 묵직하게 아팠다. 손으로 배를 누르자 통증이 느껴졌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수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빠졌다. 시야가 흐릿해졌다.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지만 다리가 휘청거렸다. 괜찮아. 괜찮아. 중얼거리며 물을 마셨다. 하지만 속이 메스꺼웠다. 토할 것 같았다. 화장실로 뛰어가 변기에 얼굴을 묻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구역질만 반복됐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저녁 6시. 말분이 돌아왔다. 수지는 이미 식탁을 차려놓고 있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밥도 지어져 있었다. 말분은 식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만하면 됐네. 칭찬 같지 않은 칭찬이었지만 수지는 그것만으로도 안도했다. 영훈이 돌아오고 세 사람이 저녁을 먹었다. 말분이 찌개를 한술 뜨더니 또 말했다. 간이 좀 세네. 짜.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영훈이 수진을 바라봤다. 아내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으려 했지만 말분의 눈치가 보여 입을 다물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말분은 방으로 들어갔다. 영훈은 수진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 들어가서 쉬어. 아니야. 괜찮아. 금방 끝나. 수지는 남편의 손을 밀어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말분이 또 뭐라고 할 게 뻔했다. 차라리 자신이 하는 게 편했다. 영훈은 미안한 얼굴로 물러섰다. 밤이 깊어갔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영훈이 잠들어 있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배를 쓰다듬었다. 통증이 여전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다. 내일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지만 병원비가 걱정됐다. 그리고 말분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조금만 더 참자. 지나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몸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울렸다. 수지는 그 신호를 애써 외면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상은 반복됐다. 새벽에 일어나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말분의 잔소리를 들었다. 그러는 사이 수진의 몸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말분도 영훈도. 아니, 어쩌면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수진의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수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다.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콩나물 대가리를 잡으려 할 때마다 손가락에 힘이 빠졌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수진아, 왜 그렇게 굼뜨냐? 말분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대답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시야가 흔들렸다. 부엌 바닥이 물결치듯 일렁거렸다. 손에 쥐고 있던 콩나물 한 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대야가 넘어지며 콩나물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말분이 황급히 달려왔다. 수진아, 수진아. 말분이 수진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창백한 얼굴, 축 늘어진 팔. 말분의 손이 떨렸다. 방에서 자고 있던 영훈을 깨웠다. 영훈아, 빨리 나와봐. 수진이가 쓰러졌어. 영훈이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뛰어왔다.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보자 얼굴이 하얘졌다. 여보, 여보. 영훈이 수진을 안아 일으켰다. 축 처진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 119에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영훈은 수진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 말부는 그 옆에 서서 수진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응급실은 소란스러웠다. 의료진이 수진을 침대에 눕히고 여러 검사를 시작했다. 영훈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말분도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담당 의사가 나와 영훈을 불렀다. 보호자 되시죠? 네, 남편입니다. 제 아내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급성 전격성 간염입니다.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고요. 지금 황달 수치도 높고 의식도 불안정합니다. 간염이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환자분의 경우 매우 위중합니다. 간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일주일 안에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생체간 이식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혈연 관계나 배우자 중에서 적합한 기증자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줄 수 있습니까? 먼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혈액형, 간 상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에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훈은 즉시 검사를 받았다. 혈액 검사, CT 촬영, 초음파 검사. 모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됐다. 그 사이 수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영훈은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바라봤다. 온갖 기계에 둘러싸인 수진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걸렸다. 그 이틀 동안 영훈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대기실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자판기 커피로 끼니를 때웠다. 말분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 남았다. 어머니와 아들은 나란히 앉아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의사가 영훈을 진료실로 불렀다. 영훈은 두 손을 모으고 의사 앞에 앉았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혈액형은 맞습니다. 하지만 간 상태가 문제입니다. 심한 지방간이 있고 간 내 혈관 구조도 기형이 있어서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영훈의 목소리가 끊겼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호로 계속 설명했다. 이식을 강행하면 기증자인 환자분께도 위험하고 수혜자인 부인께도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가족분 중에 검사받을 분이 계신가요? 영훈은 고개를 저었다. 수진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다. 형제자매도 없었다. 수진은 외동딸이었다. 자신의 부모님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령이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시긴 한데 연세가 많으십니다. 몇 살이신데요? 78살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 나이에는 기증이 매우 위험합니다. 수술 자체를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영훈은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내를 살릴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대기실로 돌아오자 말분이 물었다. 어떻게 됐냐? 안 됩니다. 재간이 상태가 안 좋대요. 이식을 못한답니다. 말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다. 영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출다. 어깨가 들썩였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제가 아내를 지켜야 하는데 제가 못 살리면 누가 살립니까? 말분은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가만히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다시 영훈을 찾았다. 뇌사자 대기 명단에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혈액형이 O형이라 대기자가 많고 상황이 급박해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 안에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영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뇌사자를 기다린다는 것, 누군가의 죽음을 바란다는 것, 그것조차 희박한 가능성이라는 것,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자 영훈은 수진을 찾아갔다. 유리창 너머가 아닌 침대 곁에 앉을 수 있었다. 수진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영훈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못 살려줘서 미안해. 영훈의 눈물이 수진의 손등에 떨어졌다. 수진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영훈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나오는 길. 복도에서 말분과 마주쳤다. 말분은 중환자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훈이 다가가자 말분이 물었다. 수진이 어떻더냐? 깨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의사 말로는 시간이 얼마 없대요. 말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집에 가자. 옷이라도 갈아입고 와야지. 전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만 다녀오세요. 너는 며칠째 씻지도 못하고 있잖아. 잠깐이라도 집에 가서 쉬어라. 영훈은 고개를 저었다. 못 가요. 만약에 수진이 깨면 제가 옆에 없으면 안 돼요. 말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다. 그리고 혼자 병원을 나섰다. 밤이 되었다. 영훈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수진과 찍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결혼식 날 신혼여행 갔을 때 집 앞에서 찍은 평범한 일상. 그 모든 순간이 이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다. 제발, 제발 누가 나타나 주세요. 영훈은 기도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히 빌었다. 기적이 일어나길, 아내가 살아나길.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시계 초침은 무심하게 돌아갔고 중환자실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수진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황달이 심해지고 복수가 차기 시작했다. 의사는 시간이 이틀 정도 남았다고 했다. 영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무력함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날 밤, 말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샜다. 아무도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말분의 입술이 움직였다. 중얼거림인지 기도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사흘째 오후, 말분이 병원에 나타났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깨끗이 다린 옷.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영훈은 어머니를 보고 반가운 듯 일어섰다. 엄마 집에 다녀오셨어요? 말부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없이 중환자실 쪽으로 걸어갔다. 영훈이 뒤따랐다. 유리창 너머 수진이 보였다. 며칠 사이 얼굴이 더 누렇게 변해 있었다. 복부는 부어올라 있었고 팔다리는 더욱 가늘어져 있었다. 말부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턱이 미세하게 떨렸다. 면회 시간이 되자 말분이 먼저 들어갔다. 영훈은 밖에서 기다렸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수진의 침대 옆에 앉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의 입이 움직였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이 수진의 손을 감싸주는 게 보였다. 10분쯤 지났을까? 말분이 나왔다. 영훈이 물었다. 어머니, 수진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별말 없다. 말분은 그렇게만 대답하고 대기실로 향했다. 영훈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다. 어깨가 축 처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의사가 영훈을 불렀다. 표정이 더욱 심각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늦어도 모레까지가 고비입니다. 그때까지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영훈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말분이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에게 물으니 집에 가셨다고 했다. 영훈은 혼자 남겨졌다. 밤이 깊어갔다. 복도는 고요했다. 중환자실의 기계음만이 희미하게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영훈은 대기실 의자에서 눈을 떴다. 목이 뻐근했다.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말분을 마주쳤다. 어머니는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짐이다. 짐이요? 무슨? 말분은 영훈을 지나쳐 걸어갔다. 영훈이 황급히 따라갔다. 말분은 중환자실 앞에 멈춰섰다. 유리창 너머 수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영훈아, 나 집에 간다. 네? 무슨 소리예요?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영훈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말분이 계속 말했다. 내가 뭘 어쩌겠냐? 의사도 방법 없다는데. 나까지 여기서 죽치고 있어봤자 보탬도 안 되고. 엄마, 그게 무슨. 말분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 했다. 비실비실하더니 결국 이 꼴이 됐잖아. 영훈의 얼굴이 굳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말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다. 집안 들어와서 애 하나 못 낳더니 이제는 병원비나 축낸다. 재수없어 죽겠네. 엄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영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분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사실대로 말하는 거다. 나는 돌아간다.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해라. 나는 한 푼도 못 낸다. 어떻게 그런 말을. 영훈이 어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말분이 뿌리쳤다. 손 치워. 내 팔자도 기막히다. 이런 며느리 하나 때문에 내 노후 자금까지 다 날릴 순 없어. 말분은 보따리를 단단히 움켜쥐고 돌아섰다. 영훈이 뒤따라갔다. 엄마, 엄마. 하지만 말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영훈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영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복도에 남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나이 많은 사람이 며느리 환자인가 봐. 병원비 못 낸다고 도망가네. 참 독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영훈은 그 소리들이 들렸지만 반응할 기력이 없었다. 그저 차가운 복도 바닥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에 대한 실망, 분노,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한참 뒤 영훈은 중환자실로 돌아갔다. 면회 시간이었다. 수진의 침대 옆에 앉았다. 수진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의식이 돌아온 것 같았다. 영훈이 손을 잡자 수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영훈을 향했다. 여보. 수진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다. 응, 나야. 깨어났구나. 어머니는 어디? 영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이 다시 물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오셨어. 뭐라고 하셨어요? 영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머니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집에 가셨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역시 저를 싫어하셨구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눈이 다시 감겼다. 영훈은 아내의 손을 꽉 쥐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면회 시간이 끝나고 영훈은 밖으로 나왔다. 복도를 걷다가 화장실로 들어갔다.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다. 초췌한 얼굴, 붉은 눈. 주먹으로 세면대를 내리쳤다. 한 번, 두 번. 손등이 까졌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영훈은 세면대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아내도 살리지 못하고 어머니는 떠나버리고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무력함이 원망스러웠다. 그날 밤 영훈은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 벨소리가 울렸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영훈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영훈을 찾았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영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다. 이미 최악을 각오한 상태였다. 의사가 사무실로 돌아가고 영훈은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다. 수진이 보였다. 얼굴은 더욱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몸은 더 부어 있었다. 이게 끝인가? 영훈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다. 아내와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첫 만남, 프러포즈, 결혼식, 신혼여행.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추억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없다는 게 가슴을 찢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급하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영훈은 고개를 들었다. 간호사가 달려오고 있었다. 얼굴에는 급박한 표정이 역력했다. 보호자님, 보호자님. 영훈이 다가갔다. 무슨 일입니까? 간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영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지금 응급수술 준비 중입니다. 빨리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셔야 합니다. 영훈은 간호사를 따라 뛰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기증자가 나타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아내가 살 수 있다.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그 기증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모든 진실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었다. 수술실 앞 복도는 냉기로 가득했다. 영훈은 빨간 불이 켜진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두 손을 모으고 또 모았다. 기도하는 사람처럼. 아니, 실제로 기도하고 있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제발, 제발. 간호사가 나왔다. 영훈이 다가갔다.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증자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인사라도 드려야.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증자분께서 익명을 원하셨거든요. 익명이요? 네. 신원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영훈은 어리둥절했다. 누가 아내를 위해 간을 내어줬다는 걸까? 친척 중에 연락이 닿은 사람이 있나? 아니면 뇌사자 기증이 성사된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수술만 잘 되면 됐다. 시간이 흘렀다. 3시간, 4시간.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영훈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수술실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나오는 건 간호사들 뿐이었다. 6시간째. 드디어 집도의가 나왔다. 수술복을 입은 채였다. 영훈이 벌떡 일어났다. 선생님, 제 아내는, 수술은,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영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정말입니까? 이식된 간이 잘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회복 과정이 중요하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훈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의사가 영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환자분은 회복실로 옮겨질 겁니다. 2-3시간 뒤에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영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살았다. 아내가 살았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영훈은 간호사에게 다시 물었다. 기증자분, 정말 누구신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간호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기증자분도 지금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십니다. 상태가 안정되면 기증자분께서 원하시면 그때 만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뇌사자가 아니라 생체 기증이었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훈은 더욱 놀랐다. 누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살린 거란 말인가? 대체 누구지? 하지만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2시간 뒤, 영훈은 회복실로 들어갔다. 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색이 조금 나아 보였다. 영훈이 다가가 손을 잡았다. 수진의 눈꺼풀이 떨렸다. 여보, 나야. 수진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희미한 눈동자가 영훈을 향했다. 당신, 응. 수술 잘 됐어. 이제 괜찮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영훈이 그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 이제 다 지나갔어. 누가 저를. 기증자분이 계셨어. 익명이라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움직였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럴게. 꼭 전할게. 영훈은 한참을 수진 곁에 앉아 있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숨소리를 듣고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의사의 말에 영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수진도 조금씩 의식이 또렷해졌다. 물을 마시고 죽을 조금 먹었다.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오후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손에 낡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환자분, 이거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뭔가요? 기증자분께서 환자분 깨어나시면 전해달라고 맡기신 거예요. 수진이 보따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영훈이 대신 풀어주었다. 안에는 낡은 수첩과 편지 봉투가 들어있었다. 수진이 편지를 먼저 꺼냈다. 봉투를 뜯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수진의 손이 멈췄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훈이 물었다. 왜 그래? 무슨 내용인데?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편지를 읽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를 적셨다. 영훈이 편지를 가로챘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수진아. 내가 글을 못 써서 삐뚤빼뚤하다. 읽기 힘들어도 이해해라. 너 쓰러졌을 때 나는 알았다. 내 얼굴이 얼마나 노랗게 변했는지, 눈이 얼마나 풀려 있었는지. 그동안 참고 참았구나. 아프면서도 내색 안 했구나. 나는 너한테 못되게 굴었다. 매일 구박하고 잔소리하고 친정에서 뭘 배웠냐고 밥이 짜다 싱겁다 했지. 사실은 내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었다. 그냥 내 성격이 원래 그렇다. 고마운 말 한마디 못하는 성격. 너 들어오기 전 우리 집은 썰렁했다. 남편 죽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집이 얼마나 음침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왔다. 아침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하고 저녁마다 맛있게 드세요 하더라. 처음엔 가식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너는 진짜였다. 의사 선생이 내가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했다. 영훈이는 간이 안 좋아서 못 준단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 내가 죽으면 우리 집에 다시 냉기가 돌 거다. 영훈이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다. 그리고 나는 후회하며 살 거다. 너한테 잘해주지 못한 것을. 그래서 결심했다. 내 간을 준다고. 의사는 나이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했다. 수술 못 견딜 수도 있다고. 그래도 상관없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68년.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다. 하지만 너는 32이다. 아직 살 날이 많다. 영훈이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애도 낳아야 하고.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군 건 일부러였다. 내가 미안해하지 않게. 내가 죽어도 내가 죄책감 안 느끼게. 그 독한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가는 존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럼 내 마음이 편할 거 아니냐? 수첩에 적어놓은 것들 봐라. 내가 좋아하는 반찬 만드는 법이다. 호박죽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다. 내 방식대로 적어놨으니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래도 한번 해봐라. 그리고 영훈이 잘 챙겨라. 저 녀석 나한테는 아들이지만 너한테는 남편이다.
잘 먹이고 잘 입혀라. 내가 못다한 걸 내가 해줘라. 아프지 마라. 건강해라. 행복해라. 그게 내 소원이다. 어머니가. 영우는 편지를 읽다가 손이 떨려 놓쳤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수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다. 어머니, 어머니. 영훈도 눈물이 솟구쳤다. 목이 메었다. 어머니가 기증자였다. 그 독설도 가출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 며느리를 위해. 며느리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엄마는 어디 계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영훈이 간호사를 불렀다. 기증자분. 제 어머니시라고 들었는데 어디 계십니까?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네. 수술 후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고령이시라 회복이 더디고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영훈의 얼굴이 굳었다. 수진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제가 가봐야 해요. 어머니 보러 가야. 안 됩니다. 환자분도 아직 안정이 필요하세요. 하지만 수진은 링거대를 붙잡고 일어섰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영훈이 부축했다. 천천히. 내가 데려다 줄게. 두 사람은 복도를 걸었다. 수진의 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다. 유리창 너머로 말분이 보였다. 산소 호흡기를 쓰고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다. 수진은 유리창에 손을 댔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어머니, 어머니. 면회 시간이 되자 수진이 먼저 들어갔다. 말분의 침대 옆에 앉았다. 말분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다. 평생 고생한 손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수진의 눈물이 말분의 손등에 떨어졌다. 말분의 눈꺼풀이 떨렸다.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시선이 수진을 향했다. 수진아. 가느다란 목소리였다. 수진이 얼굴을 가까이 댔다. 네, 어머니. 저예요. 살았구나. 네. 어머니 덕분에. 말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웃는 것 같았다. 다행이다. 어머니. 왜 이러셨어요? 왜? 말분이 고개를 저었다. 힘들게 말을 이었다. 당연한 거다. 내 며느리인데. 수지는 말분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말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예쁜 며느리.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유리창 밖에서 영훈이 그 모습을 바라봤다.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말분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의사는 고비를 넘겼다고 했다.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했다. 영훈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다. 감사했다. 모든 것이. 봄이 왔다. 병원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수지는 휠체어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다. 연한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생명이 돌아오는 계절이었다. 자신에게도 생명이 돌아왔듯이. 수술 후 석 달이 지났다. 수진의 몸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처음 며칠은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다. 배에 난 긴 흉터가 쓰라렸고 온몸이 무거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몇 걸음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만큼 좋아졌다. 수지는 배에 손을 얹었다. 옷 위로도 흉터의 위치를 느낄 수 있었다. 길고 굵은 선. 처음엔 두려웠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흔적이라는 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흉터는 누군가의 사랑이 새겨진 증거였다. 수지는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수진아, 추우면 들어가자. 뒤에서 영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있을래요. 영우는 수진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옆 벤치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벚꽃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내렸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고마워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영훈이 돌아봤다. 뭐가? 모든 게요. 제 옆에 있어줘서. 영훈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살아있는 손이었다. 나야말로 고마워. 살아줘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다시 벚꽃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스했다. 같은 시각 병원 6층 재활치료실. 말부는 평행봉을 붙잡고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수술 후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예전처럼 쉽게 걷지 못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치료실에 나와 걷는 연습을 했다. 박말분 환자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많이 힘드실 텐데. 물리치료사가 말했다. 하지만 말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한 번만 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 나 원래 질긴 사람이야. 말부는 평행봉을 다시 잡았다. 한 걸음, 두 걸음.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빨리 회복해야 했다. 집에 가야 했다. 며느리를 돌봐야 했다. 아니, 이제는 딸이었다. 자신의 일부를 나눠준 딸. 연습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영훈과 마주쳤다. 영훈이 휠체어를 밀어주었다. 엄마, 오늘도 재활치료하셨어요? 그래. 선생이 쉬래도 안 쉬었지. 영훈이 웃었다. 역시 우리 엄마세요. 수진이는 어떠냐?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까 정원에서 산책했어요. 말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었다. 며느리가 건강을 되찾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병실에 도착하자 말부는 침대에 누웠다.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말부는 배에 손을 얹었다. 자신에게도 흉터가 있었다. 수진과 같은 자리에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둘이 똑같네. 말부는 속으로 웃었다. 어머니와 딸이 같은 자리에 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다니. 이상하게도 그게 자랑스러웠다. 일주일 뒤, 수진과 말부는 같은 날 퇴원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다. 고령의 기증자가 이렇게 빨리 회복한 경우는 드물다고. 하지만 말부는 웃으며 대꾸했다. 내가 원래 질기다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영훈이 운전을 하고 수진과 말분이 뒷좌석에 앉았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지나갔다. 집에 돌아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집 앞에 도착했다. 영훈이 두 사람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집 냄새였다. 수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던 곳이었다. 거실에는 이웃들이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미역국, 삼계탕, 각종 반찬들. 쪽지도 붙어 있었다. 쾌유를 빕니다. 건강하세요. 따뜻한 마음들이었다. 말부는 소파에 앉았다. 수진도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있었다. 그러다 말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아. 내 어머니. 앞으로 내가 좀 못되게 굴어도 이해해라. 수진이 말분을 바라봤다. 말분은 계속했다. 내 성격이 원래 그래. 고운 말을 못해. 하지만 그게 미운 마음은 아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어머니. 그리고 내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려고 하지 마. 나는 괜찮아. 내가 원래 독하니까. 수진이 말분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전혀 독하지 않으세요. 말분은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싫었다. 하지만 수진은 말분의 손을 놓지 않았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에요. 제가 알아요. 말분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수진의 손을 가만히 쥐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영훈이 잠들어 있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배에 손을 얹었다. 흉터를 쓰다듬었다. 아직 붉은색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겠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았다. 이 흉터는 자신의 이야기였다.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이야기. 누군가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이야기.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났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이웃들이 준비해준 재료들이 가득했다. 수지는 말분의 수첩을 꺼냈다. 편지와 함께 받았던 그 수첩.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레시피들. 첫 페이지를 폈다. 호박죽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수진이가 좋아하는 거라고 써 있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닦으려 하지 않았다. 그냥 흐르게 두었다. 수지는 레시피를 따라 요리를 시작했다. 호박을 씻고 깍둑 썰기를 하고 냄비에 넣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수술 후라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천천히 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호박죽이 완성되었다. 노란색이 예뻤다. 거실에서 말분이 깨어났다. 코를 킁킁거렸다. 이게 무슨 냄새냐?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다. 호박죽 끓였어요. 어머니 레시피대로요. 말분은 식탁에 앉았다. 수진이 호박죽을 떠서 내놓았다. 말분이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씹었다. 삼켰다. 그리고 말했다. 간이 좀 싱거운데. 수지는 웃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말분도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래. 계속 연습해라. 너 음식 솜씨가 별로니까. 네, 어머니.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같은 흉터를 가진 모녀. 같은 생명을 나눈 가족. 봄은 깊어갔다. 벚꽃이 지고 실록이 자라났다. 수진과 말부는 매일 조금씩 산책을 했다. 집 앞 공원을 걸었다. 천천히 서로를 부축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말했다. 저 모녀 참 보기 좋네. 딸이 어머니 정성스럽게 모시는구먼. 저러니까 복을 받지. 사람들은 몰랐다. 저 두 사람이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것을, 한때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이어진 사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수진이 만든 된장찌개였다. 말분이 한 숟갈 뜨더니 말했다. 맛있네. 수진이 놀라 말분을 쳐다봤다. 말분이 칭찬을 했다. 처음이었다. 정말요? 그래. 이제 좀 먹을만해졌다. 영훈도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수진이 요리 칭찬하는 날이 오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요. 말분이 영훈을 쏘아봤다. 뭐? 내 엄마가 원래 이런 사람이다. 맛있으면 맛있다고 하지. 네네 알겠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밤이 되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다. 병원에서부터 써왔던 일기였다. 오늘은 이렇게 적었다. 어머니가 내 요리를 칭찬하셨다. 처음이었다. 가슴이 벅찼다. 어머니의 투박한 사랑을 이제 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다. 그 흉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의 증거니까. 수지는 일기장을 덮었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배를 쓰다듬었다. 흉터가 만져졌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자랑스러웠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은은한 빛이 방 안을 밝혔다. 수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에는 때로 아픔이 온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이.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큰 것을 얻기도 한다. 사랑을, 이해를, 용서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수지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수지는 걷고 있었다. 벚꽃길을. 옆에는 말분이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 꽃잎이 눈처럼 내렸다.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수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감사했다. 부엌에서 말분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일어났어? 밥 먹어야지.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지금 갈게요. 집안에 웃음이 넘쳤다. 사랑이 흘렀다. 그리고 두 사람의 배에는 같은 흉터가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흉터가